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수욱TV의 이수욱입니다. 방송을 한 지가 또 며칠 지난 것 같습니다. 또 시사엔 엔터테인먼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지금 대선 전국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됐었던 것이고 해서 지금 이제 D-29일이 됐습니다. D-29일이면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진영은 한창 긴장돼 있고 또 국민들 또한 관심이 지대하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도 대선의 변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대선의 큰 변수가 되었죠. 이제 D-29일 되니까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이 단일화 문제가 이제 상당히 이제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안철수 후보와의 그 단일화 문제는 당연히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만 생각하게 되었는데 지금 안철수 후보 입장은 명분이 상당히 틀립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든가 또는 더불어민주당과의 그 집권 그런 그 그림이 아니고 전 국민을 우리나라 전체를 볼 때 자기가 어느 위치에 점에 있느냐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명분이. 다시 말해서 어떤 한 진영의 같이 흔히 얘기하는 그 정치공학적인 그런 단일화는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잘라 말하더라고요. 오늘 그 관훈 토론회가 오전에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관훈 토론회에서 언급하는 걸 보니까 확실하더라고요. 철학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안철수 후보가 쉽게 어느 진영 쪽으로 이렇게 단일화에 응할지는 이건 상당히 미지수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사연을 본 분도 자기가 약간 쪼크로 안철수 후보의 후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까지 아주 진중하게 심도 있게 질문을 했지만 단일화에 대한 거는 생각도 없고 따라서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는 더더구나 생각이 없다.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겁니다. 또 전제 조건이 뭐냐면 지금 그 윤석열 후보 측에서 그 단일화에 대한 얘기가 뭐 여기저기 몇 분이 얘기를 하는데 정식으로 자기한테 공식적으로 제의한 적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내가 그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자기 입장을 이야기해야 되느냐. 따라서 단일화에 관한은 자기한테 묻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제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또 김종인 그 선거대책본부장이 이재명 후보도 만나고 이재명 후보는 스승이라 그러는 이상돈 교수도 만나고 뭐 이런 일정이 계속해서 잡히는 바람에 이런 분들의 또 역할이 어찌 보면은 이렇게 일관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그냥 뭐 만난 건데 뭘 그렇게 비중을 두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이 행동이라든가 언행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데 어찌 보면은 좀 가벼운 듯해 보이고 국민들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이 좀 엿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소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철수 후보 단일화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임명진 전 목사님이 비상대책위원장이 그걸 하셨던데 임명진 목사님이 지금 안철수 후보 진영에 좀 들어가 계세요. 그런데 만약 그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에 응하지 않는다면 자기도 캠프에서 나가겠다. 다시 말해서 단일화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거 보면은 이분은 좀 양심적인 것 같아요. 지금 정권 교체를 위한 아주 중요한 포석인 단일화에 대해서 철학이 있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존경스러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D-29일을 한번 복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29일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보면은 양 진영이 조직 혼란은 처음에 거쳤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너무 비대하고 이제 이런 거 뭐 선거 캠프라는 것이 말만 그렇지 그냥 막 여기저기 뭐 이렇게 비슷비슷한 이름으로 많이 이렇게 데코레이션 됐더라 이거죠. 이거를 임팩트하게 이렇게 만들어 달라. 컴팩트하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양 진영에서 다 이제 처음에 이재명 후보 진영에서 먼저 이제 조직 개편을 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 윤석열 후보 캠프도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점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좀 약간 이렇게 승기를 잡아간다라는 분위기가 되니까 좀 느슨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전체적인 일하는 그런 구도가 약간 느슨해질 수 있다. 그런 상황인데다가 그렇게 조직 개편을 해서 조직을 수술했는데
김건희 씨 문제가 불거졌죠. 그 당시에 아주 뭐 메가톤급으로 불거져가지고 김건희 씨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해서 방송에 MBC에 이거를 내보냈는데 실제적으로 MBC에 나온 이후로 오히려 김건희 씨는 그 지지율, 뭐 인기도가 높아졌다는 거죠. 팬카페에 팬들이 7만 명이 몰렸대요. 그래요. 또 김혜경 씨는 김혜경 씨대로 한 3만 명 이렇게 몰려왔다 그럽니다. 자, 이게 지금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것인지 대통령 후보의 아내를 뽑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그만큼 그 아내의 내조가 한 국가의 이렇게 운명을 가를 때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겠죠. 그런 거를 이제 겪었습니다. 국민들도. 그런 상태에서 김혜경 씨에 대한 부분은 아직 그 불이 꺼지질 않았습니다. 다 알다시피 그 별정직 공무원 5급과 그 다음에 5급 사무관이죠. 그 다음에 8급, 7급이라고 그랬지만 8급이라고 다시 밝혀졌는데 8급 직원 간에 나눈 이야기들이 이게 또 다 통화 녹음이 돼가지고 지금 언론사에 막 이렇게 뿌려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한쪽에서는 말하기를 이거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할 정도라 이겁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설마 의도적으로 했겠습니까? 애초부터 그거를 짜가지고 작전하듯이 그랬겠습니까? 공작하듯이. 그렇진 않더라도 지금 이것 때문에 여파가 너무 셉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뭐 카드 사용 얘기가 나왔어요. 카드 사용이 부적절했다 이거죠. 뭐 부적절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불필요한 것, 꼭 써야 할 곳에, 다시 말해서 꼭 써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이재명 도지사가 공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곳에 이 카드가 사용됐으면 누구 하나 시비 걸 사람이 없죠. 그런데 이제 이게 부적절하게 부인이 그거를 사용을 했다든가, 산 목록이 뭐 소고기라든가 또는 뭐 초밥도 들어가 있고, 또 심지어는 뭐 제사 있는 날 뭐 이게 뭐 이렇게 써졌다든가, 이런 그 날짜와 타이밍하고 사용처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감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나오기 때문에, 자, 이 D-29일을 남겨두고서 지금 과연 이 김혜경 씨의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카드라든가 그 갑질 같은 그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이 선거에 그 영향을 끼칠지 심히 좀 우려됩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의 경우에 뭐 무속신앙 얘기 나왔지만 파급 효과를 내거나 그렇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앞으로 이제 마지막 그 D-29일 동안에 벌어질 일은 너무나 당연한 게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김혜경 씨와 같은 주변인, 그 부인을 비롯해서 아들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그 문제성, 이런 것들이 발하듯이 또 계속해서 파동을 치면서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물결을 치다가 지금 다소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뭐 4~5% 정도 앞서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더 벌어지던지 아니면 좀 더 아주 더 초박빙으로 갈 것인지 지켜볼 만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약으로 보자면 이재명 후보는 대전환 계획이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G12위인데 G5까지 이렇게 끌어올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굉장히 비전적으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G5 정도 가려면은, 자, 이렇게 한번 따져볼까요? 미국, 중국, 그 다음에 독일, 프랑스, 뭐 일본, 뭐 이 정도, 또 뭐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과연 물론 이제 5년 그 임기 이후에라도 가긴 갈 텐데 그렇게 쉽게 갈 것인가? 제 개인적인 소견은 항상 G7입니다. 저는 G7 정도에만 제대로 이렇게 진입만 해도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운명을 가르는, 대한민국이 저 대륙의 중국과 그 다음에 이 해양 세력에 끼어서 지정학적으로 끼어서 한반도에서 과연 우리가 G7 국가가 된다, 이건 뭐 대단한 역사가 되겠죠. 혁명적인 일인데 그렇게 되기를 뭐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는 대전환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이어서 그 윤석열 후보도 그에 못지않게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며칠 전에. 그래서 그때는 그 이영 디지털 관련 그 위원장, 그리고 원희룡 그 정책본부장이랑 해서 발표를 했는데 뭐 이것도 뭐 상당히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들의 그 공약을 보면 뭐 청와대의 집무실을 정부 종합청사로 옮기겠다라든가, 뭐 문 대통령도 하려고 했지만은
사실적으로 보면 과연 이것도 뭐 이렇게 지켜질 수 있을지 이거 좀 힘들다고 많은 얘기들을 하십니다. 경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합리성 문제에서 좀 부족하지 않냐, 그건 말이 되지 않지 않냐 이런 얘기 있는데 봐야죠. 그 다음에 이제 포퓰리즘 문제가 나와요. 그 지금 병사들에게 그 200만 원씩 월 200만 원씩의 급여를 지급하겠다. 이거는 공이 뭐 양쪽 진영에서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건데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기본으로 주고 있는 뭐 60만 원 돈, 67만 원 정도의 병장 그 봉급으로 따지면은 67만 원이란 베이스에다가 얼마를 얻는 것이거든요. 누군가 그럽니다. 아니 하사관은 어떡하고 위관급은 어떡하고 소령급은 어떡할 겁니까? 그분들 다 기본에 받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얼마를 플러스하면은 지금 병사들에게 주는 거에 플러스보다 훨씬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사실 군대에 가는 젊은 청년들이 노고는 이거는 단순히 예전처럼 그냥 국가에 대한 헌신, 충성심 뭐 이런 걸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젊은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일자리도 주고 뭐 어떤 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 그 젊은 시절인데 그것이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저도 그런 군 생활을 저는 이제 물론 일병 방위 생활을 했지만 14개월을 하는데 저한테 들어온 건 없죠. 그러나 지금도 그러한 것들을 잘 그렇게 기반을 다져준다면은 젊은이들이 국가에 대한 국가관이 달라지고 가치관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이렇게 개선이 될 수 있는 양진영이 다 좋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그 선거에 대한 이거 약간 이어지는 얘기지만 이제 이렇게 지지하는 분들이 여러 분야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예 그쪽 캠프의 라인 선상에 서서 뭐 누구를 지지한다 이런 거야 뭐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이제 또 일부 연예인급이나 뭐 이런 분들이 또 유명 인사들이 발언을 하고 지지 표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 약간 이상한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종교적으로 좀 편향돼 있거나 그런 분들이 마치 무슨 뭐 자기가 무슨 뭐를 예측하는 양 맞지도 않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또 그런 분들 쪽에 이렇게 줄 서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개선돼야 된다. 스스로 자제하고 또 그다음에 거기에 좀 이렇게 현혹되는 거는 좀 자기 못난 거라고 인정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분들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좀 자기 주관이 있고 자기 철학이 있어서 그분을 지지하고 그다음에 자기도 그 지지 선언을 하고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나누는 건 좋은데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따라가고 그러면 그것처럼 보기 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런 걸 보니까 이제 성공에 대해서 요즘 젊은이들이나 또 나이 드신 분들도 시니어들도 성공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자, 이미 성공한 분들도 많죠. 따지고 보면. 그런데 아직까지 성공이라는 걸 못 해봤다. 이런 시니어들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이나마 자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오는데 자 이럴 때 한번 어떻게 나도 성공 좀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지금 자동차가 이제 가솔린 엔진에서 전격적으로 지금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에서는 그 자율 자동차가 되어 있는 전기차가 이제 이렇게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눈에 이제 많이 띄는데 이 자동차의 경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자동차가 있다면 이제까지는 여기에 이제 내연기관 가솔린 그 엔진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엔진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 앞에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이 드러내지고 전기 모터가 들어가면은 상황이 많이 틀려진다 이거죠. 그래서 기회라는 것이 생깁니다. 이것이 하나의 이건 문화 트렌드가 아닌 어떤 문명의 트렌드가 바뀌는데 이제까지 마차를 갈아치운 포드 자동차의 그 혁명이 이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바뀔 때 이것이 하나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모빌리티 산업이라 그러는데 이 모빌리티 산업이 결국에는 4차 산업혁명의 엣지 전략으로서 가속도를 밟을 것입니다. 여기 왜냐하면은 4차 산업혁명의 전략인 이 모빌리티 산업에는 인공지능이라든가 또는 뭐 메타버스라든가 또는 뭐 IoT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일종의 레일이 되는 또는 위에 레일이 되는 이 네트워크 5G 이런 것들이 다 구비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상당히 구비가 잘 돼 있어요. 사실은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투자라든가 이런 것이 잘 이렇게 선순환해서 정보통신사나 여기에서 많이 선순환으로 투자를 해주고 그렇게 되면은 반도체 있죠. 차체를 우리가 만들지 않습니까? 현대기아차가 그게 세계 7입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G7 가는 거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 배터리 만드는 거 LG 쪽에서 LG화학에서 어마어마하게 잘 만들고 있거든요. 수익권이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골고루 갖춰진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그 흔히들 얘기하는 자동차를 많이 만드는 미국, 독일, 재팬 뭐 이렇게 있지만 그 나라들보다 월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품이라든가 필요한 자재를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체를 가지고 이렇게 조립하기 시작하면은 어쩌면 우리가 꿈으로 그리는 G7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희망찬 얘기를 드리면서 방송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은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